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 유구이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문정권이 지금까지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아예 부인했어요.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조국 물러난 직후부터는 경제가 외부 요건 때문에 나쁘다. 핑계. 예, 그러면서 무슨 주택이나 뭐 이런 몇 개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게 조금 문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이재용 삼성 가고 또 현대차 가고 그래요. 쇼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순서의 회장들이 우리한테도 오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갈까 하고 지금 막 탐문하고 다닌대요. 이제 2등까지 갔으니까 3등, 4, 그럼 SK, LG 그렇죠. 막 이렇게 가게 될까 봐. 왜? 오면 이제는 좋은 게 아니라 엄청 귀찮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거를 마치 문정권이 한 것처럼 자기 공으로 돌리려는 그런 거죠. 그 보여주기식이죠, 전형적인. 진짜 기업이 원하는 거는 조용히 규제 해제해 주는 거죠. 예? 기업이 잘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고, 물론 규제를 다 해제하라는 건 아니고 필요 없는 규제.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해서 문재인 현대차 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차 만들어도 실험을 못 해요. 다닐 데가 없어요. 예. 다닐 때가 그거 다 규제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 무슨 벤처 스타트업은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런 거를 해제해주고 이런 게 급한데 기업이 투자하는 거를 자기 공으로 싹 돌리려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그런 행보죠. 그리고 경제는 지금 거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일본이 20년 불황이 되면 큰일 난다는데 저는 일본만큼만 돼도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위기고, 저는 TV를 많이는 안 봅니다만은 제일 슬픈 프로가 뭐냐면 백종원 씨 나오는 요리 연구가 골목 식당인가 있거든요. 난 그거 제일 슬픈 프로라고 싶어요. 저는 멜로 드라마가 슬픈 게 아니라 그 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게 하나 내서 직장 그만두고 가족이 뛰어들어서 하는데 그게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그 텅텅 빈 거예요. 지금 아마 문재인 지금 경제 침체에 대해서도 잘 얘기 안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인사동 옛날에 단골집 밥집이라든지 강남에 한번 식당 가보고 저쪽 수도권에 한번 가보면 어느 정도 지금 식당이나 자영업이 불황이 심각한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백종원 프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슬픈 프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뭐 이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경제가 계속 나빠질 것이고 결국은 이제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들부터 무너져 내릴 거다 했는데 요즘 이제 뭐 일가족 자살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민들 이 뭐 2금융권, 3금융권의 연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뭐 IMF가 성장률을 뭐 한국의 2.6에서 2.0으로 0.1 낮췄다고 뭐 비상이 걸렸다면서 뭐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6개월 전에 장담을 했습니다. 올해 이자다면 내 손에 장을 찢겠다. 일자단다. 자 보세요. 지금 이 한국이 2.0으로 내려간다고 한 게 7월 말 기준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몇 달이 남았는데 더 나쁘게 나오지 좋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1%대로 가야 된다. 예, 1% 1.5에서 1.9 사이에 끊겨요. 자, 그런 걸 뭐 저 같은 뭐 경제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사람도 이거 뻔히 예측이 가능한데 그걸 대통령이 몰라갖고 갑자기 이제서 뭐 부총리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뭐 일본인가 어디 뭐 필요도 없는 사람 좀 아예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세계 장관회의를 연차 총회 갔다네. 장관회의를 소집했어요. 소집했으면 내가 이렇게 인사말을 해야죠. 내가 경제에 대해서 판단이 좀 안일했다. 정말 경제가 어려운 것 같다. 우리 청와대부터 내각부터 뭘 할 건가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처절하게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 지금 가장 큰 문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그냥 그 말만 하는 거 투자 환경. 기업 투자가 지금 금리가 1.25%로 또 내렸거든요. 네. 미국보다도 0.5%가 낮아요. 금리 내린다고 투자가 됩니까? 기업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장 경제가 나쁜 이유가 사회주의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주의 정책, 주 52시간, 소득주도 성장, 모든 게 SOC부터 모든 게 정부가 과잉으로 간섭하면서 사회주의로 몰고 가니까 기업들이 투자 안 하고 소비가 위축된 거예요. 디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 투자를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이게 없이 투자를 하자. 그러다 할 말 없으니까 국가 재정을 더 풀어서 돈을 풀자. 그리고 또 건설, 이명박 대통령 때 건설 많이 해서 토건업자라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건설 투자 확대한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다리, 강, 공항 막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장병 걸린 환자한테 뇌진탕 수술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낙연이가 네. 그제 이제 문을 만났는데 네. 문이 이낙연이를 통해가 네. 일본의 아베한테 네. 신스를 보낸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웃겨요. 방위를 그렇게 자극한 네. 적은 언제고? 언제는 죽창 들자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다고 네. 뭐 아베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네.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옛날에 하고 다니던 네. 설치던 꼴을 생각하면 네.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설거머니 네. 신스를 보낸다는 네. 건 왜 이렇게 갑자기 꼬랑지를 살내린다고 보십니까? 뭐 국제적으로 좀 자꾸 고립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지소미아 파기도 얼마나 미국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삐뚤어지면서 우리 경제도 타격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미사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떨어져서 이게 나라가 제대로 안보 경제가 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베가 원하는 거는 징용 판결에 대한 대책을 한국 정부에서 카드로 좀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대화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대화 안 하고 이순신 장군 12척 얘기만 했어요. 죽창 얘기하고 전병준 동학혁명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은 안 나오고 경제는 자꾸 나빠지고 하니까 저렇게 손을 내미는 건데 손이라도 저는 제대로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보면 네. 주일 대사 남관표가 예. 이용 계좌이하고 그 인터뷰에서 네. 일본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한국 정부는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 네. 좀 웃깁니다. 그리고 징용 갈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해결을 위한 모든 방법에 관해 열린 자세이며 일본 측의 제안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협의 가능하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징용자 청구권이 포함되었냐 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양국의 해석의 대립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정부 대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어느 쪽이 맞는지 다투고 싶지 않다. 네.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내용이 없죠. 그럼 진작 이렇게 했으면 싸울 일이 뭐가 그렇죠. 있어요? 진작해서 그러면 일본의 안은 뭐냐? 우리의 안은 이거다. 그래서 서로 대화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네. 그 말이고 일본도 네. 이야기했던 말인데 네. 지금 그걸로 다시 돌아갈 거면서 몇 달을 왜 네. 이 그러니까 짓을 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저 제정신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동안에 여태까지 수출 규제까지 했으면은 지금 진전된 안을 가지고 막부에서 서로 대화가 돼야죠. 친서만 가져가면 뭐 합니까? 이낙연 총리 친서 갖고 아베한테 가서 우리 잘해봅시다. 친서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 B, C인데 니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서로 타협점을 찾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이러든지 제3국의 중재를 좀 우리가 위탁하자 이러든지 뭔가 진전되는 안이 있어야지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그 좀 넌센스 같은데요. 아니, 싸움도 안 되는데 사령관이 앞장에 서서 적진을 향해 싸움이 안 되는데 이 나쁜 놈들아 하고 막 욕을 하고
전진 앞으로 네. 하고 전부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하니까 정신도 못 차리고 쫓아갔어요. 네. 병사들 다 죽고 난 뒤에 사령관이 저쪽에다가 그냥 너가 안 대로 우리 딜 쳐서 조용히 끝내자. 이러면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자카야 집들 다 망했어요. 홍대 앞에도요. 맞아요. 그 일본식 대형 이자카야 객잔 모양으로 하던 집이 지금 북한 평양 술집이 됐습니다. 무역업체, 제조업체들도 타격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다만 우리나라 지금 방송에서는 일본 피해만 계속해요. 예, 뭐 관광 피해가 일본이 뭐 관광지, 유후인, 뭐 백부 이런 데가 거의 철수 단계도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일본은 관광지가 우리나라는 기업형인데 거기는 다 가게 집집에서 해요. 관광지죠. 료칸이라고 예. 왜 목욕탕 온천도 대대로 집집마다 하고, 하고 식당도 조그맣게 해서 대대손손 이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집이 골프장도 개인들이 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는 기업형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업에 타격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그건 개인이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본만 타격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양쪽 다 피해가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피해가 더 크죠. 예, 일본 관광객이 한국 사람만 가는 데는 지금 안 가는데 지금 중국, 대만, 싱가포르, 동남아 사람들 우리 일본 더 많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 어찌 보면 마찰적인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괜찮고 일본은 타격이 크다. 그것도 좀 와전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껏 관제 데모를 하고 온 언론을 동원해서 반일 감정을 그렇게 자극하고 한 것이 이 정권인데 그 몇 달을 국민들을 걸리내 몰아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은 무책임한 거죠. 그냥 옛날대로 돌아가서 조용히 서로 끝내자. 네. 지금 지소미아 파기 문제도요. 11월 22일이 데드라인이에요. 파기는 한다고 선언했지만 22일까지가 지금 종료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방 빼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아베를 만나고 나고 난 뒤에 문이 일본 가서 지가 사고 치놓고 그걸 해놓고 원상 복귀했다 업적이다 이러면서 그동안에 죽은 사람들은 다 그냥 알아서 잘 죽었다 하고 그 다음에 지소미아 파기도 지가 해놓고 그걸 또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면서 업적이다. 지가 허물고는 원상 복귀했지만 피해는 엄청나게 났는데 참 국민 예산으로 지금 이 일본하고의 경제 충돌에 대한 피해 뭐 지원이니 또 각종 무슨 이 독자 개발이니 수조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추경도 하고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돌아왔으니 내 업적이야. 이게 업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리석은 거죠. 우둔한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게 지소미아 파기도 감정적이잖아요.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김현종 그 뭐 안보시 2차장 그 사람만 이제 강성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조금 내가 볼 때 약간 뭐라고 할까 충동 조절 장애나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강경화 장관하고 외국 호텔에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영어로 욕하면서 싸우잖아요. 그 정도면 정상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 사람 말 듣고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한 건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안보가 우리가만 지키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 미, 일이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소미아 파기함으로써 일본하고 거의 적이 돼버렸어요. 북한보다 더 큰 적이 돼버리고 미국이 한국은 왜 그러냐. 오히려 한국은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공조에서 한국만 지금 외톨이가 되는 오히려 김정은한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백두산에 천지에 말 타고 올라갔잖아요. 백마. 제가 볼 때 거기가 천지가 아니고 그냥 언저리에 그렇겠죠. 말 트럭에 싣고 와가 그렇죠. 갖다 놓고 김정은이 태우고 백마가 천리말에도 말 죽죠. 그 백두산도 못 올라가고요. 제가 볼 때 한 10km만 가다 보면 말 죽어요. 허리 끈질려져서. 그 김정은 대충 눈으로 봐도 150km는 돼 보이던데 그걸 허리에 달고는 산에 그 백두산에 못 올라간다고 봐야죠. 말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김정은이가 그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연말까지 미국이 뭐 협상안 제대로 안 내놓으면 가만 안 있겠다는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든지 아니면 한국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의 서해 5도 주변에 무인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무인도에다가 만약에 미사일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 쏴버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땅에 네. 북한의 미사일이 와서 떨어졌는데 네. 그게 나중에 핵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약간 돌리면 네. 서울일 수도 있고 그렇죠. 평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네. 한국 정부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을 때 아무 생각이 없겠죠. 무인도라서 아무도 다친 사람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아유, 거기 물고기들이 좀 많이 죽었는데 참 안타깝다. 뭐 이 이번에 정도 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그 네. 축구 선수단을 입국시키는데 3시간 걸렸다니까. 거기는 원래 그렇게 한다. 또 통일부 장관 봐요. 관중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한국을 그럼 배려해서 그렇다고. 그렇죠. 그쪽 관중도 없고 응원단도 없고 우리도 없으니까 공평하다. 그런 정신없는 그러니까 NSC 우리가 아무리 도발을 당해도 NSC 제대로 한번 안 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는 또 어떻게 할까요? 네. 트럼프 이번에 저기 쿠르드족 대응하는 거 봐요. 사정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전 트럼프한테는 저 의리나 뭐 신뢰 이건 없어요. 지금 당장에 내 손에 뭐 들어오냐 이거만 트럼프 관심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저 우리 정권이 거기에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그냥 이용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그 말린다고 네. 이제 욕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한테 예.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수준이 완전히 야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가는 다칠 수 있다 조심해 또 보자 전화할게 요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또라이인데 저 내보다 더 또라이가 네. 있다 이래서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발을 하더라도 트럼프는 종이호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테스트를 해보기 저는 위해서 진짜 위기라고 봅니다. 한국의 무인도를 네. 북한이 쏴서 미사일로 탁 했단 말입니다. 네. 자, 한국 정부가 말 말고 네. 그 원점을 타격할 수 네. 있겠습니까? 안 되죠. 네, 자, 못하죠. 북한이 봤을 때 미국이 나서서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북한이 또 무인도를 하나 더 골라가 또 2탄 날아간다 해서 또 타겠을 때요. 네. 지금 강화도 옆에 보면 거기 무인도 많아요. 많죠.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결국 미국이 이제 여기도 어떻게 하지 못하구나. 네. 그러면 내가 너들 반응 나올 때까지 내가 좀 괴롭혀 주지 네. 하고 단계적으로 계속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있다가 미국이 상대를 안 해주는데 그렇다고 미국을 상대로 ICBM을 이렇게 그냥 정식 사거리로 네. 쐈다가는 전쟁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한국을 상대로 장난을 쳐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 대선 무렵에 과연 개입할 것인가 안 할 그렇죠. 것인가를 네. 체크한 다음에 그렇죠. 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대거 높이기 위해서 네. 미리 네. 이제 축구팀이나 이런 데 대해서 박대를 하고 그렇죠. 애를 미기면서 네. 단계를 밟아가는 거 아닌가 싶으기도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즉흥적인 게 아니라 단계를 밟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기 중에 새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연말까지 김정은이가 협상이 진전했으면 비장의 카드를 보이겠다 하면은 일부 친정부 인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핵시설 거기에 대한 그 갱도 같은 거 복귀하는 거 그런 거다 하는데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닌가요? 그 사람은 항상 정상적인 네. 상상을 넘어서잖아요. 네. 김정은이가 그 정도 그 뭐 갱도 정도 터널 정도 몇 개 복귀하는 걸 그걸 도발 카드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생각. 저는 예. 백말 타고 저 뚱뚱이가 저 백두산까지 갈 때는 저는 더 큰 도발 그걸 카드로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 더 위험한 거는 트럼프가 쿠르드족한테 한 걸 보면은 북한이 도발하면 오히려 주간미군을 철수하겠다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굉장히 저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네. 또 하나 경제가 이 모양인데 만약에 한국의 무인도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때 되겠죠. 예. 지금 뭐 리세션, 디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이 예. 속에서 북한이 노리는 거는 네. 한국 경제에 그런 데미지를 도입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경제가 전체가 이제 어렵고 불황인데 네. 한번 세계 경제도 한번 흔들어 보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 부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병으로 말하면은 무기력증에다가
그 전신 어떻게 보면 타박상, 전신 골절상, 예? 전 몸이 골절상을 입은 데다가 무기력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병도 살짝 정신병도 살짝 있어요. 예. 예? 우리가 병원에 한 달만 누워 있으면 욕창 생기거든요. 예, 욕창. 근육이 싹 빠져요. 잘 걷지도 못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는 근육이 빠지고 있는 중이다. 근데 거기다가 김정은이가 도발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와서 한 게 제일 잘못한 게 안보 경제 두 가지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잖아요. 예. 그 두 가지가 같이 안보하고 경제 위기가 동시에 우리나라를 온다.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권이 빨리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해야죠. 지금부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예? 김정은이가 이런 도발할 때는 우리가 이런 대책 갖겠다. 이런 도발하면 이런 대책 갖겠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국민들한테 대화하고 풀어야 되는데 청와대 구중궁궐에 갇혀서 윤석열한테 원수 갚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참 그 걱정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한미 한일 관계 이런 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제 도와줄 네. 뭐 IMF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든지 이랬을 때 누가 그럼 한국 경제를 도와주겠느냐 이런 문제도 좀 우려되고요. 네. 이번에 뭐 보니까 한미일 그 한일 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하는데 네. 우리가 미국 뭐 무기를 뭐 10년간 7조 사주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7조 7천 몇백억 사줬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너네들이 우리한테 차를 그렇죠. 팔아먹은 게 1년에 예? 적자가 몇 조다. 그렇죠. 그렇게 네. 그랬더만요. 네. 근데 너희들 우리보다 한 10배쯤 이득을 얻어가면서 그러냐 그래요. 그렇죠. 뭐 미국은 무기 파는 것도 오히려 생색을 내잖아요. 예. 니네가 필요해서 사간 거 아니냐. 예. 그것도 우리가 허가해서 팔아준 거다. 서가에서 팔아준 거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김현종 외교차장이 한미 FTA 할 때는 막 서류 집어 던지고 공세적으로 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약간은 먹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안보 갖고는 서류 집어 던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미국은- 우리가 철저히 의리잖아요. 우리가 갑이야지. 우리가 미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주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그 친밀도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실리적으로 대화를 해야지 저렇게 그 과시적이고 선전장으로 삼는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금리를 더 내리겠다는데 네. 한미 금리 역전이 저래되면 0.5%. 요즘 안 그래도 주식 시장이 네. 지금 어려워가 네. 이 한국 금융 시장이 엉망인데요. 네.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으면 그 높은 금리를 향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0.5% 차이가 나는데 그럼 미국 채권 사놓는 게 훨씬 금리가 높은데요? 예,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막 던질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은행 총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신이 내 옆에 있는데 제발 제로금리만 피해줘라 이런 얘기 있어요. 제로금리가 그만큼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쿠르그만 교수가 한국도 제로금리 가라고 그랬거든요. 예. 왜 그렇겠어요? 너희들은 아무 대책이 없으니 금리라도 최고도로 낮춰가지고 투자 좀 유발해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금리 아무리 낮춰도 투자가 안 돼요. 화폐 유통 속도도 돌질 않으니까 금리 낮춰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지만 또 금리를 낮추는 거 빼놓고는 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제일 나쁜 게 인플레보다 케인즈가 얘기했죠.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니까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투자가 고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예. 지금 저기 IMF가 이야기한 그 기업 부채 한 40%가 불안하다 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네, 네. 그러니까 은행들, 네, 금융기관. 네. 그 금융기관이 기업에 빌려준.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런 부분에서 좀 말 못할 속사정이 있으니까 예. 지금 내리면서 또 내리겠다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총재가 내리면서 또 내리겠다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죠. 예. 특히 저 하는 총재가 예. 이주열 총재가 지난 정권에서 유일하게 2번 정권을 계속하고 있는 그 장이에요. 은행 다른 사람 다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새 너무 열심히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도 자꾸 시장이 주는 신호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네. 시장이 주는 신호가요. 네. 예.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를 내린다. 예. 그럼 이제 주식 시장이 이렇게 가는데 지금 주식 시세가 IMF 딱 1년 전쯤에 환경하고 네.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정부가 당장은 좀 편하자고 금리를 내리는 방법을 선택했지만은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예.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어려운 가게들이나 대출을 받지. 예. 그렇죠. 안 그럼 부동산 투기꾼 대출 받거나 예. 기업들이 지금 대출을 받아갈 건가도 좀 의문이에요. 투자를 해야지 돈이 필요해야지 대출을 받잖아요. 예, 근데 투자를 안 하잖아요. 기업 환경이 지금 누가 봐도 네. 아 이럴 때는 투자 안 하고 딱 납작하게 엎드리가 있어야지 뭐 하겠다고 판 벌렸다가는 그럼 망하는데요.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외로 자꾸 가고 투자를 안 하는데 금리 낮춰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두 가지 계층이 금리를 이렇게 낮추면 불이 그 손해를 봅니다. 예, 하나는 저 부동산으로 서민들이 피해가 커져요. 제일 커지죠. 예. 금리가 싸지니까 예.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자꾸 이게 입지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남, 서울 부동산 이런 게 앞으로 천정부지로 계속 더 올라갈 지금, 예, 맞습니다. 홍콩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그게 그렇게 굉장히 봅니다. 예. 그게 좀 불안하고 또 하나 불안한 거는 은퇴한 그 금리 생활자들 예, 이자로 이런 사람들이 은행에 놔둬야 이제 거의 원금이니까 세금 빼놓으면 거의 원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찾아서 집에 금고에 넣어놓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독신 노인들이 독거노인이라고. 죽으면은 그 유품에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온대요. 장판 밑에서 나오고 막 예. 천장에서 1년에 나오고 나오는 게 예. 뭐 수천억씩 나온대요. 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노인들이 생활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돈 있는 거 찾아서 집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살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금리 생활자 노인들이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저금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게 저금리입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예. 경제 현실을 인정하고 네. 국민이나 기업 앞에 어려운 현실을 갖다가 토로하면서 자기의 경제 정책의 실패나 잘못도 시인하고 네. 사과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네. 공세적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이래야 네. 되는데 네. 딱 설칠 때는 엄청 시끄럽게 별것도 아닌 걸 네. 가지고 난리를 치고 네. 썩 빠질 때는 네. 진짜 네. 뭐 바람 빠지듯이 네. 슬그머니 남 얘기하듯이 하는 예. 거죠. 내 그 뭐죠 유체에 따라 압도되죠. 예. 그러니까 얘기한 게 정부 재정 풀겠다. 예. 그 뭐 공짜 복지 늘리겠다는 거죠. 예. 남미 독재자들 하는 수법으로. 또 하나는 주택 공급, 교통망 확충 언급한 거 그건 뻔하잖아요. 주택 공급을 하려면은 저기 서울에 강남에 주택 공급을 하면 안정이 되는데 시골에 주택 공급하잖아요. 예. 지금 시골 부동산 시장 쑥대밭이 됐습니다. 전부 빈집되는 거지 뭐. 거기에다가 주택 공급하면 어떡합니까? 예. 어떻게 해요? 지금도 감당이 안 되고 주택 과잉인데 할 때 해야죠. 좀 또 교통망 확충? 좀 공항 짓겠다는 거죠. 도로 놓고. 네. 예. 저기 문재인 가덕도 공항, 문재인 새만금 공항 뭐 이렇게 자꾸 짓겠다는 거죠.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회만 발산이다. 진짜 SOC도 정말 필요한 거 하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얘기했듯이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우리가 미래로 갈 거 이런 거를 투자하고 좀 활기로 돌볼 수 있는 걸 해야지 그 한다는 게 재정 풀겠다는 거랑 도로 공항 짓겠다 이런 정도 발상입니다. 아니, 문 들어오자마자 수소차 그러더니만 보니까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한국의 군산에 공장을 만들어가 완성차를 한국에 판다네요. 그렇죠. 근데 한국 전기차는 지금 아직 네. 만들어 팔 형편도 안 된답니다. 그렇죠. 수소차 하는데 수소차 충전소가 서울에 3개밖에 없어요. 그럼 말라고 수소차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수소차는 막 나중에 이야기고 네. 전기차도 한국에 지금 양산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전기차 부분에 한국에 훨씬 앞서가가 네. 군산에다가 공장을 만들어가 아마 저 GM 거 저거 네. 뭐 받든지 GM 하청 공장을 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국에서 제작을 해가 한국을 네. 상대로 전기차를 팔겠다고 하고 있어요. 기사 보셨죠 그거? 예, 봤습니다. 기가 차서 네. 그럼 지금까지 뭐 미래차 하면서 전기차는 뛰어넘고 수소차로 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참 뭐든지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때 써준 거 읽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한 번도 토론회를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A4 용지만 읽고 덮고 악수하고 가는 거예요. 예. 휘발유차에서 그다음에 전기차로 갔다가 전기차로 수소차로 가고 네. 그럼 전기차가 몇십 년은 또 가는 거지. 네. 수소차는 그 이후에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 전기차도 충전 코드도요. 큰 새로 생긴 건물에 의무적으로 몇 개 있지. 그렇죠. 그것도 없어요. 찾기 어려워요. 없어요. 그 전기차를 사도 저거 어디 가서 충전하냐가 문제예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차를 집에까지 네. 이고 가가지고 집에 안에서 충전하고 옵니까? 예. 차를 조립해서 갖고 다니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도 지금 만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수소차를 언급하는데 중국은 한국에 전기차 공장을 만들어 갖고 차를 대량으로 팔겠다고 하니 참 안심합니다. 그 문정권이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잘못했다 하고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나 그냥 조금 하다가 빨리 집에 가는 게 최상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죠. 꼭 하나 한다면은 예. 각종 사회주의 정책들 예. 그거를 빨리 원위치만 시켜놔도 예. 지금이라도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이제 한 2년 반 남았거든요. 예, 5년 반 남았는데 돌팔매를 맞으면서 퇴진하느냐. 그래도 그냥 아유 수고했네 이 정도 소리 듣느냐. 지금부터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선택의 항목이 중력의 법칙이냐, 무상급식이냐, 병원이냐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하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